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나 또 주변 풍경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되곤 하는데요. 저도 가끔은 앞만 보고 바쁘게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늘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의 숨은 흐름을 읽어내면 평범한 하루도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또 새로운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은 향후 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 진로 지도 경험이 취업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플랫폼 노동은 추가 소득이나 경력 탐색 성격이 강한 반면 중장년층은 생계 유지형 경향이 뚜렷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황성숙 장관이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기 근로자 채용이 많아 노무 분쟁을 자주 겪는 편의점과 음식업 등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사례 중심의 사례집과 온라인 영상을 배포하고 갈등이 심각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상공인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생업에 집중하느라 복잡한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청년 실업이 급증한 가운데 인공지능 도입보다는 원격 근무 확산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미국 29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팬데믹 이후에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두드러졌는데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일터에서는 관리자들이 신입사원과 소통하고 교육하기가 어려워 청년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는 청년층과 고연령층의 실업률 격차가 거의 없어 일터의 소통 방식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확산이 청년 실업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AI가 청년들의 고용 패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탄소회계 전문가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제품을 잘 만들고 매출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얼마나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는지, 또 그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는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탄소 배출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원재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품이 운송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복잡한 탄소의 흐름을 숫자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회계 전문가입니다. 탄소회계 전문가는 쉽게 말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제품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전기, 공장 설비에서 발생한 배출량, 원재료를 운반하는 과정,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모두 탄소 배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탄소회계 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기준에 맞게 계산한 뒤 어느 단계에서 배출량이 많은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친환경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운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들의 현장은 제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패션, 식품, 건설, 금융까지 탄소 배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산업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시장과 거래하는 기업일수록 환경 관련 데이터와 보고 기준을 맞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회계 전문가는 환경 지식뿐 아니라 숫자를 읽는 능력, 데이터 분석력,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고 기업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협력업체나 공급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시대, 탄소를 관리하는 일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회계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탄소를 숫자로 보여주고 그 숫자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감성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직업,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탄소를 숫자로 읽는 사람, 탄소회계 전문가 이야기였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즘 친환경 마크 같은 표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텀블러를 챙기거나 분리배출을 하면서 환경을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기업도 정교한 데이터와 숫자로 환경 책임을 증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탄소회계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취업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일 텐데요. 내 성향을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기업만 무작정 지원하다 보면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입사 후에도 후회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에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의 성향을 기반으로 맞춤형 직무와 면접 전략을 짜주는 취준 BTI입니다. 오늘은 이 3분짜리 진단 하나로 취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가닥을 잡아보는 기회가 돼보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즘 전 국민이 다 안다는 성격 검사 MBTI와 취업 전략을 결합한 온라인 진단 서비스입니다. 재미로 보는 MBTI를 취업에 어떻게 써먹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단순한 성격 테스트만이 아닙니다. 단 3분 동안 진행되는 20개의 설문 응답을 통해서 구직자로서 나의 업무 태도, 적극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성실성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신개념 커리어 가이드입니다. 내 강점과 약점은 물론이고 나에게 딱 맞는 추천 산업군과 면접 스타일까지 보고서 형태로 한눈에 보여주니까요. 취준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진행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시면서 뚝딱 해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MBTI를 입력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본인의 성향 유형 4글자를 화면에 입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20개의 설문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평소 내 성향대로 빠르게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결과를 확인하면 끝인데요. PC든 모바일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UX가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네,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결과 분석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냥 성실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내 업무 태도와 적극성, 문제 해결 능력이 몇 점인지 정밀하게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엄청난 꿀팁도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강점 항목 옆에 커서를 살짝 클릭해 본다면 그러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합격 멘트와 작성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소서 첫 문장 쓸 때 막막해서 모니터만 잡고 계셨던 분들, 이 예시 문장들을 참고하시면 글이 술술 풀리실 겁니다. 네,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대답하기 까다로운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취준 BTI는 이 고민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분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약점을 면접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답변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 길잡이를 해주거든요.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 성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추천 직무 4가지를 콕콕 집어주고 자바바 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채용 공고까지 함께 매칭해 줍니다. 방향성 설정부터 실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코스인데요. 이 취준 BTI 어떤 분들이 보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막연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나만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무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은 취업 초년생분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에서 커리어 전환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사회 초년생들 분들께도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단 3분 안에 나의 성향과 강점, 약점 보완책, 그리고 추천 직무까지 한 번에 알려주는 자바바 취준 BTI. 오늘 당장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진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클릭이 한 번에 여러분의 취뽀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MBTI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이를 취업에 활용해서 자소서 작성부터 나에게 맞는 직무 추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내 성향에 맞춘 취업 전략, 취준 BT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해드리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요즘은 사진과 영상, SNS 계정, 온라인 쇼핑 기록까지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이후 남겨진 온라인 자산들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실제로 남겨진 계정이 해킹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들이 고인의 사진이나 기록을 보존하고 싶어도 접근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자산과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유산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유산 관리자는 온라인에 남겨진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고인의 SNS 계정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자료, 온라인 금융 서비스 내용 이력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데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 기록이 개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유족과 상담을 진행한 뒤 디지털 자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서비스별 정책과 관련 법규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온라인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는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관련 전문 기업과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디지털 자산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진이나 이메일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구독 서비스 이용 기록과 가상자산,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이 남기는 온라인 기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유산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또 상황에 따라 법률과 상속 절차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유족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감 능력과 상담 역량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자는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한 기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남겨진 재산이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기록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더라도 디지털 공간에는 수많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디지털 유산 관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이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유산 관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일터의 방식을 돌아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상사의 칭찬은 달콤한 보상이지만 최근에는 이 칭찬이 독이 되는 칭찬 감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일은 김대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능력을 치켜세우는 극찬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인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칭찬이라기보다는 가면을 쓴 업무 몰아주기, 과연 가스라이팅일까요? 나령 아나운서,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겉으로는 인정받아 부러움을 사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칭찬 이면에는 까다롭거나 또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떠넘기려는 명분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능력이 좋다고 포장해주니 후배는 또 한계를 넘어선 요구임에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거절하면 유능하다는 평판이 깨질까 두렵고 죄책감마저 드는데요. 결국 달콤한 덫에 걸려 내 용량을 초과하는 일까지 억지로 떠안게 됩니다. 칭찬이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거절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서정 아나운서, 이 단순한 칭찬이 격려를 넘어서 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상사가 김 대리는 유능하니까 당연히 해내겠지라면서 한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면 이 직원은 번아웃이 오는데도 내가 부족해서 힘든 건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의 객관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런 심리적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묘한 통제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친 원인을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런 지적이 마음 아픈데요. 그렇다면 이 칭찬 감옥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 뭘까요? 혹시 나령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사의 말과 내 업무의 용량을 분리해야 합니다. 칭찬에는 감사하되 업무를 맡을 때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상 이 업무까지 완벽히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명확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한계를 솔직히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의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더들의 변화 또한 시급한데요. 이 직원을 진짜로 인정하게 된다면 말뿐인 칭찬에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유능한 직원에게 까다로운 업무를 주었다면 이 그만한 권한을 주거나 확실한 경제적 보상, 인사 고과의 우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상 없는 칭찬은 성장의 자양분이 아니라 직원의 열정을 값싸게 착취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결국에는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직원의 용기와 확실한 보상을 동반하는 리더의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 동료를 성장시키는 나침반이어야지 발목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진정한 격려는 유능함을 지켜 세우기 전에 그가 가진 노동의 무게를 먼저 존중해주는 다정한 배려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 숨은 무게에 짓눌린 동료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 한 번쯤은 디즈니 만화를 봤을 겁니다.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겨울왕국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선물한 기업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창의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해고당한 한 사람이 훗날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인물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든 사람,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젊은 시절 한 신문사에서 일하던 그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직접 애니메이션 회사를 창업했지만 첫 번째 사업에서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그는 돈도 직장도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포기 대신 다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쥐, 미키마우스입니다. 1928년 탄생한 미키마우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당시 디즈니는 단순히 만화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1937년에는 세계 최초의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 영화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선보입니다. 주변에서는 만화 영화에 누가 돈을 내고 보겠냐며 실패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세계적인 제작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꿈을 품게 됩니다. 바로 디즈니랜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놀이공원 사업은 위험하다며 수많은 투자 제안을 거절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번째 디즈니랜드를 개장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디즈니랜드는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전 세계인이 찾는 꿈의 공간이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평생 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고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22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디즈니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해고, 파산,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거절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월트 디즈니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은 그림 실력이나 사업 능력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월트 디즈니는 단순히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력이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도전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았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어릴 적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설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이 거대한 상상의 세계를 시작한 인물이 정작 젊은 시절에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네요. 월트 디즈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 4.5일제는 주 4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오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근무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운영하거나 주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는 물론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무 시간이 줄어들자 오히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문화가 감소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끝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봉 못지않게 근무 환경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근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고객 응대와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종은 근무 시간 단축이 쉽지 않은데요. 일부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는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근무 시간 단축 실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직무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역시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일터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근무 시간보다 생산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 주 4.5일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무조건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또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변화가 우리 일터에 반가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 4.5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령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은 생성형 AI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업무할 때 요즘 보고서 초안을 잡거나 메일 문장을 다듬거나 회의 내용을 요약할 때 AI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자료를 빨리 찾고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AI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얼마나 잘 검토하느냐도 하나의 업무 능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AI를 쓰긴 쓰는데 회사에 말하지 않고 쓰는 경우, 또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믿고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AI가 일터의 생산성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책임의 문제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뭐 하나를 질문을 해도 이거 AI로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검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AI한테 아예 검색하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I는 이제 특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업무 책상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고 업무 목적으로만 봐도 활용률은 51.8%에 이릅니다.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도 17.1%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 업무 안에서 AI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일부 직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에게도 중요한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용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성형 AI 사용으로 평균 3.8%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에 약 1시간 반 정도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을 줄여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빨리 답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답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PMG와 멜버른 대학교의 2025년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AI가 만든 결과물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율이 66%였고 AI 때문에 업무상 실수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6%로 나타났습니다. 네, AI가 일을 줄여주는 만큼 검토하지 않은 게시물이 새로운 실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결국 AI가 대신 일해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 AI가 쓴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숫자가 그럴듯해 보여도 출처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요약해도 중요한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터에서 AI를 잘 쓰는 능력만큼이나 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건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 있게 썼느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AI는 이 일터의 속도를 높여주는 새로운 동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만든 답을 그대로 믿을 것인지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판단할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몰래 쓰는 AI가 보여주는 변화, 바로 디지털 시대의 일터의 새로운 책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AI가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의심하고 검토하는 능력까지 이 일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도 저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정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데이터의 핵심은 바로 회수율 30%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제급한 임금, 즉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겨우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던 셈입니다. 기존에는 변제금을 강제 징수하려고 해도 민사집행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가압류와 법원 판결을 확보하기까지 평균 290일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절차는 복잡한데 강제력은 없다 보니까 회수율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던 건데요.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준용해서 법원 판결 없이도 즉시 압류나 공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처리 기간 역시 158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의 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소지도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원청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 국가 변제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요. 이번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원청에도 변제금 납부 연대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체계에 구멍을 메워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징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이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망도 넓어져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피해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또한 두터워지겠는데요.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사업장 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나 확대됩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 전 휴가 기간도 급여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아울러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융자 한도 또한 10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지급급 확대는 공식적으로 도산한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또 버티는 사업주의 밑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강제 징수를 아무리 강화해도 사업주 명예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율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결국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이 경각심을 뿌리내리게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분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회수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불 문화를 근절하는 엄격한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의 일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하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영화 속 미래 기술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을 이끌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 설립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는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와 서비스업, 의료 분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는 AI 기술과 로봇의 결합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 수행했다면 AI를 활용한 로봇은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유연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기반 로봇 기술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장뿐 아니라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거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서비스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활용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봇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는 AI 기반 로봇 기술 개발과 자동화 솔루션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협동 로봇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젠슨 황이 두산 로보틱스에 주목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두산 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두산 로보틱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꽃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꽃과 함께하는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꽃이랑 관련된 축제인데요. 바로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2026 컬러풀 가든 자라섬 꽃 페스타입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는 매년 봄과 가을, 자라섬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올해 봄꽃 축제는 푸른 물결 위 화려한 꽃의 항해를 주제로 꽃 정원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라섬 꽃 페스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 컬러풀 가든 자라섬 꽃 페스타는요. 5월 23일부터 시작해 6월 14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이고요. 입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7,000원인데요. 가평군민과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장료 가운데 5,000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권은 가평 지역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입장권을 소지하시면 지역의 일부 업소에서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축제 즐긴 뒤에 가평 여행도 함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바로 꽃 정원 힐링 코스입니다. 자라섬에는 무려 축구장 15개 정도 크기의 꽃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귀비와 아이슬란드 포피, 로벨리아 등 5월과 6월에 볼 수 있는 꽃들이 자라섬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미국 정원, 호주 정원처럼 다양한 국가별 정원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원마다 다른 분위기를 비교하며 걷고 또 쉬다가 중간중간 포토존에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화관광 해설사랑 함께하는 힐링 도보 투어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자라섬 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축제에서는 재미있는 공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화진의 버스킹 여행이 진행되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라나루 선착장 앞에서 밴드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다문화 의상 체험, 또 토요일마다 열리는 풍선 아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친구와 연인과 함께 방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장에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행사장에서는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 중인데요. 가평에서 나는 농산물과 특산품 직접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이번 축제에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라섬 꽃 페스타는 이동하는 재미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내부에 전기차가 운영되고요. 북한강 천년백길 선박도 운영되는데요. 자라섬안을 편하게 둘러볼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남이섬과 연결되는 선박 코스도 마련되어 있어서 하루 여행 코스로 즐기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꽃 정원 다 둘러본 뒤에 가평의 다른 관광지와 함께 일정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2026 컬러풀 가든 자라섬 꽃 페스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축제는 꽃 정원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까지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봄꽃 축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힐링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화사한 꽃빛으로 물든 자라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현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멀리 북미까지 가지 않아도
수만 명의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함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서울의 핵심 스팟 세 곳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역대 최초로 48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축제인 만큼 열기가 대단하죠.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뜨거운 열기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정보, 대한민국의 응원의 상징 광화문 광장입니다. 2002년 그 뜨거웠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현장이 2026년에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세종문화회관과 인근 대형 빌딩 외벽이 디지털 사이니지 구역으로 탈바꿈해서 빌딩들이 전부 스크린이 됩니다. 도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 경기장이 되는 겁니다. 정경기 실시간 중계는 기본이고요. 탁 트인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의 시민과 함께 붉은 물결 속에 하나가 되어 외치는 함성. 이곳에서 그 전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상암동 풋볼 펜타지움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축구와 IT가 만난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2026 월드컵 특별 전시가 한창인데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직접 입고 VR 기기를 통해 월드컵 경기장 잔디 위를 달리는 듯한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셔도 정말 좋고 나만의 응원 메시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상암동에서 승리의 기운을 듬뿍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세 번째 정보, 마지막 장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강 위에 떠있는 복합문화공간 노들섬입니다. 6월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응원할 수 있는 쿨링팬 존이 조성됐는데요. 잔디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이 느낌. 연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벌써 가장 핫한 응원 스팟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월드컵 푸드마켓도 함께 열려 있어서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두 배입니다. 뜨거운 함성도 좋지만 조금 더 여유 있고 낭만적인 응원을 원하신다면 노들섬으로 향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의 알쓸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함성엔 광화문 광장, 색다른 체험엔 상암 풋볼 펜타지움, 낭만적인 응원엔 노들섬 쿨링팬 존. 어디서 보시든 안전하게 서로 배려하시며 즐겨주시고요.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의 현지수였습니다. 네, 월드컵 거리 응원 명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정보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끔은 숨이 차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내일도 함께 즐거운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